이 빨간 리본은 HIV 양성인 사람과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약물 오남용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나타내는 심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콘돔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참아라 라는 이 작품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1988년 뉴욕에 기반을 둔 예술가 단체인 그랜퍼리가 에이즈 예방 운동 차원에서 만든 작품으로 현재 뉴욕 디지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자이언트 등에 출연하면서 제임스 딘과 당대의 쌍벽을 이뤘던 록 허드슨, 사르트르 이후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는 명성을 얻었던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 전설의 가수 프레드 머큐리도 에이즈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농구 슈퍼스타 매직 존슨도 HIV 보균자 양성입니다. 매직 존슨은 1991년 현역 시절에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그 해에 은퇴를 선언했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 농구 드림팀의 멤버로 활약을 하기도 했지요. 그 이후에 감독과 사업가로 변신하였으며 LA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가 되어서 2012년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입단할 때 얼굴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HIV 양성인 매직 존슨은 여전히 미국 스포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모두 남성이며 동성 연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1981년 미국에서 면역 결핍으로 인한 희귀 폐렴으로 동성 연애자인 어떤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공식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질병이 남성 동성 연애자들을 중심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게이 릴레이티드 이뮨 디피션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병원체인 HIV는 혈액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으며 수혈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산모가 감염된 경우 태아에게 수직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전 세계를 에이즈라는 공포로 몰아넣었던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알아챘겠지만 HIV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에이즈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HIV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HIV에 의해서 유발되는 에이즈는 2020년 기준 약 3,630만 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단일 병원체로 인한 사망자 수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연 그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IV는 2개의 동일한 RNA 게놈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껍데기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한 효소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는 역전사 효소이고 다른 하나는 인테그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숙주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통째로 이용하는데요. 별도로 이 2가지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숙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2 효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중심 원리에 따라 DNA에서 mRNA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필요한 단백질을 생합성, 즉 번역하죠. 그런데 HIV는 mRNA와 유사한 형태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숙주 세포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직접 이용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다른 방법에 필요한 효소가 바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와 인테그레이즈입니다.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우리말로 역전사 효소입니다. 중심 원리 측면에서 보면 전사라는 과정은 DNA에서 mRNA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서 RNA에서 DNA로 만드는 효소가 바로 역전사 효소입니다. 특별히 이 효소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게놈을 DNA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테그레이즈는 숙주의 DNA에 자신의 게놈을 끼워 넣는 효소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게놈 복제 사이클을 보면 왜 이 두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바이러스가 230종이 넘는 우리 인체 세포 중 어떤 세포를 감염시키는지를 보면 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이라는 질병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IV에는 크게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HIV1과 HIV2가 있는데요. 그중 HIV1이 병원성과 감염률이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HIV1은 병원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발병하기까지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에 반해서 HIV2는 10년에서 2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병원성이 강한 HIV1은 침팬지의 바이러스에서 기원하였으며 HIV2는 아프리카 초록 원숭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진화적으로 가까운 유인원의 바이러스가 사람과의 접촉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HIV의 복제 사이클을 살펴보면 모든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HIV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불필요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유전체를 꺼냅니다. 이 RNA 유전체에는 앞서 언급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 효소를 이용해 자신의 RNA 게놈을 DNA로 역전사 복제합니다. DNA로 만들어진 게놈은 숙주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 숙주세포의 DNA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 끼어 들어갈 때 숙주 DNA의 염기 서열을 잘라 자신의 유전체를 끼워 넣는 인테그레이즈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DNA 형태로 바꿔 숙주 DNA에 끼어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숙주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통째로 이용해 중심 원리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껍데기 단백질을 만들고 자신의 유전자인 RNA 게놈을 복제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역전사 효소와 인테그레이즈의 기능을 살펴보았으니 그 다음은 감염세포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체계는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없는 선천성 면역과 항원 특이성이 있는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병원체가 침입하면 선천성 면역에 속하는 백혈구들이 병원체를 잡아먹은 이후에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와 사이토톡식 T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후천성 면역 시스템에 항원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들 중에서 HIV는 선천성 면역세포 중 항원을 제시하는 수지상 세포를 포함하는 백혈구 세포, 그리고 후천성 면역세포 중에서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항치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T세포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포들의 DNA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선천성 면역체계의 일부가 붕괴되고 후천성 면역을 유도하는 항원 제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B세포의 분화를 유발해 침입하는 모든 병원체에 대한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T세포에 침투함으로써 이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후천성 면역의 근간인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항원 제시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감염된 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성 면역의 일부 기능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는 다른 병원체에 의한 감염 빈도를 높이고 평소에 균형을 잘 유지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던 공생의 관계에 있던 미생물과의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이 공생 미생물들을 병원체로 돌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나의 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암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즉 HIV는 면역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도 HIV의 침입 이후에 후천성 면역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성이 큰 HIV-1에 의한 에이즈 진행 과정은 초기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잠복기,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진행기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후 병원성과 혈액 내에 바이러스 입자수를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면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며 감염 후 6주 정도가 되면 혈액 내 바이러스 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심한 감기와 극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12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 입자수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면역세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상태로 지속되고 증상도 완화됩니다.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입자수가 매우 낮은 이 잠복기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DNA에 끼어들어가서 급성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아주 최소한의 바이러스 입자만 만들면서 죽은 척하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기는 임상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HIV 양성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면역이 망가지면서 후천성 면역결핍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후천성 면역결핍이 진행되던 단계에서는 다시 바이러스 입자수가 증가하고 면역세포 수는 감소되어 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박테리아, 곰팡이 등과의 공생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이들이 병원체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를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HIV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HIV가 유발한 면역 결핍에 의한 기회 감염이 주된 사망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는 왜 굳이 숙주세포의 DNA에 끼어들어가 오랫동안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숙주세포 DNA에 끼어들어가 바이러스 입자를 아주 조금만 만들면서 숙주의 면역 시스템을 피해 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숙주를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비실비실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생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버리면 자신이 살아갈 숙주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는 숙주세포에는 없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구조가 치료제 개발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겟으로 치료약을 개발하기는 했으나 이 치료제들은 모두 ATGC, 즉 우리 인체에 있는 염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1987년 가장 먼저 개발되어 상용화된 치료제에 지도부딘, 구조명 아지도사이미딘이 있습니다. 이는 ATGC 중 T의 염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된 스타부딘 등도 우리가 사용하는 염기 T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투여하면 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물질들을 우리 인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즈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숙주세포의 DNA를 잘라 바이러스의 DNA를 끼워 넣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침입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 모두는 바이러스를 박멸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이 박멸해야 하는데 면역은 바이러스의 침투로 저하되어 있고 이 약들의 부작용은 매우 크고 또한 바이러스의 변이 등으로 단일 치료제 투여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종류를 섞어서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활동을 억제시키면서 그냥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가장 근본이 되는 백신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를 분리한 초기에 연구자들은 백신 개발에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여러 차례 실패가 반복되었으며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임상을 진행한 백신 후보 HVTN505도 결국 백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후보를 개량하여 개발한 HVTN707의 임상도 백신 효과가 거의 없어 2021년 결국 임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mRNA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자 가장 최근인 2022년 3월 14일에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가 세 종류의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 1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HIV는 백신에 의한 면역 시스템의 선행 학습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백신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개발이 매우 어려운 HIV의 발견 과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의 로버트 갈로 박사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몽타니에 박사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으며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NIH의 로버트 갈로 박사가 배제되고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팀만 선정되어 결국은 프랑스 연구팀의 승리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이기도 하며 비겁하게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1987년을 전후하여 네이처 잡지에 실린 이들의 분쟁 과정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983년 파스테르 연구팀은 면역 결핍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LAV, 림프 아데노패스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즉 면역세포들이 만나 정보를 주고받는 림프절 질병과 연관된 바이러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러스를 NIH의 갈로 박사에게 보내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갈로 박사가 이미 이 분야에서 바이러스와 혈액암의 관계를 밝히는 등 다양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지요. 파스테르 연구팀 바이러스를 받아 확인한 NIH팀은 이 바이러스가 면역 결핍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며 영어를 잘 못하는 파스테르 팀의 사이언스 논문 게재를 도와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도 채 안 된 1984년 5월 4일 갈로 박사가 에이즈 환자로부터 HTLV3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HTLV3 바이러스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무려 4편의 논문을 연달아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HTLV는 휴먼 T 림포트로픽 바이러스의 약자로 면역세포 중 T세포에 관련된 바이러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논문 성과에 취한 미국 NIH는 공식적으로 갈로 박사가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찾아 증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단이 가능하고 백신 개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과학의 승리라고 그야말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번의 검증을 거친 결과 갈로 박사팀의 HTLV3가 파스테르 연구팀의 LAV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파스테르 연구팀은 NIH팀의 바이러스가 자신들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은 했지만 독립적으로 분리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자신들이 먼저 발견했으니 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나누자고 미국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NIH팀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파스테르 팀이 보낸 바이러스를 그냥 사용한 것이라고 제보를 하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NIH는 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나누자고 파스테르 팀에게 역제안을 하는데요. 파스테르 팀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을 고소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NIH팀에게 모든 실험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연구 노트까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정말로 NIH팀이 파스테르 팀의 바이러스를 훔쳐서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특허 전쟁으로 비화되고 NIH팀의 과학윤리에 치명타를 가한 이 사건은 1987년 두 국가의 대통령이 나서서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에이즈 연구에 선봉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미국은 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반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인 연구비가 필요했던 프랑스는 로열티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게 공동 발견자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이 바이러스 이름도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로 통일합니다. 이 사건은 HIV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요, 합의가 끝난 1989년도에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갈로가 파스테르 팀의 LAV를 사용했다는 탐사 보도를 냅니다. 여론에 밀린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실험 노트도 다 다시 검증하고 특허도 조사하고 연구자들도 인터뷰하고 보관하고 있던 시료도 조사하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 검증의 결과 발표한 내용은 단 2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스테르 팀은 환자를 바꿔 시료를 채취하는 오류를 범했고 NIH 팀은 자신들의 바이러스와 파스테르 팀에서 받은 바이러스를 마구 뒤섞어 배양하는 실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연구팀 모두 실험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바이러스가 마구 뒤섞이는 일이 발생해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결과를 훔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조사가 이렇게 허무한 결말로 끝이 났든 미국과 프랑스가 HIV 발견의 공로를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졌든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는 NIH의 갈로 박사를 배제하고 최초 발견에 공로를 앞세워 파스테르 연구팀만의 성과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사건은 황석 교수 논문보다 더 커다란 오점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일부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맨델도 자신의 결과를 확신한 나머지 순종의 둥근 콩과 쭈글쭈글한 콩을 교배시켰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 둥근 콩과 쭈글쭈글한 콩의 비율이 정확하게 3대1이 나오도록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쏟아지는 수많은 논문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와 네이처라는 최고 권위를 가진 잡지에 실린 정말 쓰레기 같을 수도 있는 정크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 정말 세계의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조작되었긴 하지만 맨델의 논문처럼 30년 가까이 무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논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어딘가에서 쓰레기 같은 논문이 쏟아지고 또 어떤 위대한 발견이 묻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HIV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분쟁의 결말은 이었습니다.